밤이 이상했어요. 평양 외곽 판자 아파트의 공기 자체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전기가 끊긴 복도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벽 틈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긴장감을 자아냈어요. 사람들은 대개 잠들어 있을 시간이지만 그 시간대야말로 북한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누군가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조용히 닫히고 조용히 사람이 사라지는 밤. 그런 밤이 바로 이 밤이었어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이 감동을 더 멀리 퍼지게 해요. 정우는 그 밤의 기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보위부 간부였던 그는 남을 감시하며 살았어요. 누가 무슨 말을 했고 누구와 만났고 누가 불평했는지 기록했고 포고했고 때로는 직접 조용히 데려오기도 했어요. 감시하는 위치였지만 그는 그 자리가 누군가에게 가장 위험한 직책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보위부에선 늘 이렇게 말해요. 감시하는 자가 제일 먼저 감시당한다고. 정우는 그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날 새벽 그의 방 앞에서 들리는 아주 미세한 숨소리를 듣는 순간 몸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폭도 바람 소리도 아니고 쥐가 지나가는 소리도 아니었어요. 인간이 내는 숨소리, 그것도 주저하지 않는 숨, 미리 준비된 숨이었어요.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이 낸 숨소리였어요. 정우는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 문 쪽으로 가까이 갔어요. 문틈 사이로 눈을 가져가자 폭도의 흐린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이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그림자는 어둡고 선명했어요. 보위부의 정장을 입은 두 사람. 그는 목소리를 거의 숨쉬듯 낮게 들었지만 정우의 훈련된 귀는 그 문장을 정확히 들었어요. 확보는 오늘 밤. 혼자 있을 때 들어간다고. 그 말 한마디는 정우의 심장을 단숨에 움켜쥐었어요. 확보라는 표현. 그건 곧 체포를 의미했어요. 체포되는 자는 미리 통보받지 못해요. 누구도 이유를 듣지 못해요. 어떤 날은 잠자다 끌려나가고 어떤 날은 복도에서 맞고 실려가고 어떤 날은 흔적 없이 사라져요. 정우는 그 모든 과정을 직접 진행해 본 사람이었어요. 정우는 손끝이 차갑게 굳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문틈 너머에서 두 번째 사람이 속삭였어요. 동지가 보고했던 그 사건 위에서 처리하래. 말 나돌기 전에. 정우는 그제야 모든 걸 알게 됐어요. 며칠 전 내부 회의에서 자신이 우연히 알고 말했던 고위 간부의 비밀 자금 문제. 그 간부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어요. 잘못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정우를 탓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침착한 표정이 더 위험했어요. 평양에서는 침착함이 곧 죽음이라는 신호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정우는 아내에게, 아이에게, 지인 누군가에게 이런 기분을 털어놓을 수도 없었어요. 보위부 간부의 불안은 곧 죽음의 그림자였어요. 실제로 보위부 내부에서 실수로 고위층의 비리를 알게 된 사람들 중 살아남은 사례는 거의 없었어요. 거의 모두가 그 자리에서 사라졌어요. 정우는 문에서 천천히 물러나며 스스로 중얼거렸어요. 드디어 왔구나. 사람이 비명 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본 적도 있어요. 신문실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모든 과정이 얼마나 빠르고 잔인하게 진행되는지 너무 잘 알았어요. 정우는 거기서 일했으니까요. 정우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 봤어요. 그리고 오늘 밤 그 위치에 자신이 서 있다는 걸 인정해야 했어요. 정우는 방 안 깊은 곳으로 발을 옮겼어요. 이제 선택을 내려야 했어요. 이 방에서 더 머무르는 순간 그는 오늘 새벽 2시에 체포될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뒤 신문실의 바닥에 쓰러져 있을 거예요. 그는 침대 아래 상자를 조심스레 끌어냈어요. 거기에는 오래된 수첩, 몇 가지 종이 조각들, 그리고 검은 비닐에 쌓인 5만원권 2장이 들어있었어요.
그건 그가 죽기 전까지 절대 손대지 않을 생각이었던 돈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지금은 그 돈이 유일한 도구였어요. 그 돈은 자유 혹은 죽음까지 버티기 위한 마지막 신호가 될 수 있었어요. 정우는 외투 안쪽 포켓에 5만원권을 넣고 작은 메모를 하나 적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옆집 문틈에 끼워 넣었어요. 오늘 밤 집 밖에 계셔요.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깊은 의미를 담았어요. 자신 때문에 혹시라도 옆집 가족이 피해를 볼까 두려웠어요. 마지막으로 인간적인 일을 하고 싶었어요. 정우는 옆집 아저씨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그분이 새벽에 보이부에 끌려가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정우는 그런 생각을 지우려고 고개를 흔들었어요. 폭도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정우는 손잡이를 잡고 아주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삐걱거릴까봐, 소리가 날까봐 숨조차 억누르며 문을 열었어요. 문이 열리는데 거의 1분이 걸렸어요. 그 1분 동안 정우는 호흡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문을 닫는 순간 폭도 끝에서 다시 들리는 속삭임. 시간 아직 안 됐어. 2시에 들어간다. 확실히 혼자 있을 때. 정우는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는 순간 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미 그들의 위치를 알았고 이제 자신은 죽느냐 사느냐가 달린 밤을 시작해야 했어요. 그는 곧장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낡은 나무 계단은 숨을 죽이듯 조용했어요. 그동안 익숙하게 들리던 삐걱거림조차 이날만큼은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계단도 정우를 돕고 있는 듯 했어요. 마치 세상이 정우에게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주려는 것 같았어요. 밖으로 나오자 평양 외곽의 새벽 공기가 차갑게 폐속까지 파고들었어요. 정우는 숨을 들이쉬었어요. 오늘 밤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 될 거라는 걸 직감했어요. 그리고 이 밤이 끝나면 자신은 죽을 거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잃을 거였어요. 그는 시내로 가지 않았어요. 검문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지금 누군가에게 얼굴을 보여주는 것은 곧바로 신고당하는 일과 같았어요. 정우는 북서쪽 하천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그 길은 사람도 없고 순찰도 빈약했어요.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공간이라 누구도 그를 알아보기 어려웠어요. 하천으로 내려가는 작은 길을 따라 그는 걸음을 빨리 했어요. 다행히 아직 뒤에서 쫓아오는 기척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어요. 보이부는 수색할 때 조용한 추적을 먼저 한다고요. 그들은 발자국 소리조차 거의 내지 않고 다가와요. 그들이 정우의 빈 방을 발견하는 순간 추적 부대가 바로 움직이고 지역 전체가 봉쇄될 거예요. 그 전에 서해로 나가야 했어요. 그게 정우의 유일한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그 계획도 불가능할 확률이 95%였어요. 정우는 외곽에 있는 작은 집에 도착했어요. 오래된 지붕, 찢어진 바람막이, 그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그곳엔 철수가 있었어요. 평소 그에게 기밀조사를 도왔던 어부 출신의 지인이었어요. 하지만 지인이라는 표현도 과했어요. 정우는 이곳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단 한 명 가지고 있었어요. 철수뿐이었어요. 정우가 문을 두드렸어요. 철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 시간에 누굽니까? 정우가 낮게 말했어요. 나라요.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철수는 정우의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어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던 표정이 나타났어요. 보이부 간부의 표정. 그리고 그 표정은 2가지 의미만 가지고 있었어요. 죽음이거나 도망이거나. 보이부 동지 이런 시간에? 정우는 길게 말하지 않았어요. 살아야겠어요. 철수는 숨을 들이켰어요. 그 2마디에 모든 상황이 설명되었어요. 정우는 체포를 피해 도망 중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정우가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은
철수도 이제부터는 공범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분들이 나왔네요. 그래요. 철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곳에서 오래 살았어요. 누가 언제, 왜 사라지는지, 누가 진짜 위험한지, 누가 오늘 살아남을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정우는 생존해야 할 사람이라는 걸 철수도 알고 있었어요. 그는 결국 말없이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낡아 빠진 작은 목선 열쇠를 들고 나왔어요. 이거 당신들 조직에서도 가끔 썼던 배예요. 엔진은 없지만 소리 안 나고 흔적이 덜 남거든요. 그 말은 살아날 확률이 아주 조금은 있다는 의미였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해로 나가면 가능할까요? 철수는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바다는 거칠긴 해요. 하지만 다른 길은 없긴 하네요. 정우는 마지막으로 철수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철수는 손을 놓으며 말을 덧붙였어요. 잡히면 빨리 죽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보위부는 반역자에겐 끝까지 잔인하니까요.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는 등을 돌리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바다를 향해 걸음을 재촉하기 시작했어요. 정우는 철수가 알려준 좁은 샛길을 따라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걸었어요. 도시 외곽의 겨울 새벽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고 그 차가움은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폐 깊숙한 곳을 찌르는 듯 날카로웠어요.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는 순간 그는 발을 멈출지도 모른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정우는 이미 마음속에서 모든 것을 정리했어요. 오늘 살아남지 못하면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리고 이건 단순히 생을 위한 탈출이 아니었어요. 보위부 간부가 사라진다는 건 곧 그의 가족까지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뜻이었어요. 정우는 떠나기 전 아내와 아이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마지막으로 본 모습은 아이가 남루한 이불 속에서 작은 몸을 웅크린 채 잠들어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의 아내는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을 감고 있었어요. 전기가 없어 어두운 방 안에서 둘은 서로의 온기로 겨우 버텼어요. 정우는 그 방을 다시 떠올리며 입술을 세게 깨물었어요. 두 사람만은 살아야 한다고. 그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졌어요. 하천에 도착했을 때 물 위에는 짙은 흰김이 서려 있었어요. 겨울 하천은 무섭도록 조용했어요. 그 조용함은 어둠과 섞여 정우를 삼킬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그는 철수가 알려준 작은 보관소에 다가갔어요. 낡은 문은 한 번만 흔들어도 부서질 것처럼 약했어요. 정우는 숨을 가다듬고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철수가 미리 말했던 작은 목선이 있었어요. 목선은 오래된 나무 판자를 이어 붙인 형태였고 군용으로 쓰던 흔적이 몇 군데 남아 있었어요. 바다로 나가기엔 불안정해 보였지만 지금 정우에게 선택지는 없었어요. 그는 배 옆에 놓인 삐걱거리는 노 두 개를 들었어요. 나무가 갈라져 있어 손에 가시가 박히는 느낌이 들었지만 아프다는 감각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살아야 해요. 그는 작게 되뇌며 배를 물가로 옮겼어요. 바람은 점점 강해지고 있었고 하천 위의 물결도 점점 거칠어졌어요.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몰려와 달빛조차 비칠 틈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 어둠은 정우에게 유리한 점도 있었어요. 수색 조명을 피하기 수월하다는 것. 보위부 추적대가 출동했더라도 어둠 속에 숨어들 가능성이 많았어요. 그는 배를 타며 큰 숨을 들이켰어요. 그리고 노를 잡고 천천히 물살을 밀었어요. 하천은 깊지 않았지만 물이 차가워서 조금만 균형을 잃어도 몸 전체가 순식간에 얼어붙을 정도로 냉기가 돌았어요. 정우는 노를 밀며 천천히 흐름을 타 바다 방향으로 나아갔어요. 하지만 그가 떠난 지 20분도 되지 않아 멀리서 기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딱 들으면 알 수 있는 소리.
보이브 추적 트럭 엔진음이었어요. 정우는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하게 식었어요. 그들은 벌써 그가 사라졌다는 걸 파악한 거야. 그리고 평양 외곽 전체에 봉쇄 명령이 떨어졌을 거고. 더 빨리 가야 해요. 늦으면 끝이야. 정우는 온 힘을 노에 실었어요. 물살은 강했고 바람은 점점 거세져 녹아 제멋대로 흔들릴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팔은 이미 아파오기 시작했지만 지금은 느끼려 하지 않았어요. 그는 다시 한번 뒤쪽을 살폈어요. 멀리서 작은 불빛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순찰대가 평지와 둑길을 오가며 수색을 시작한 거야. 정우는 배를 더욱 숨기듯 하천 중앙보다 어둠이 짙은 갈대숲 근처로 배를 몰았어요. 그러나 그 순간 갑자기 물결이 크게 흔들리며 배가 휘청였어요. 으! 배의 왼쪽 측면이 갈대 뿌리에 걸려 한쪽으로 기울었어요. 그 짧은 순간 정우는 노를 놓칠 뻔했지만 마지막 힘으로 붙잡았어요. 떨어졌다면 다시 주울 수 없었고 노 하나만으로는 서해를 나갈 수 없었어요. 그는 숨을 고르며 갈대가 잔뜩 엉킨 곳에서 배를 빼내기 위해 조심스럽게 노를 밀었어요.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갈대들은 마치 누군가의 손처럼 배를 붙잡고 있었어요. 정우는 이를 악물고 한 번, 또 한 번 노를 밀며 배를 앞으로 내보냈어요. 그 와중에도 뒤에서 수색 조명의 빛이 물 위를 스치듯 지나갔어요. 정우는 순간 노를 멈추고 몸을 낮췄어요. 수색 조명은 멀리 있었지만 그가 잘못 움직이면 물결이 반사되어 그의 위치를 들킬 수도 있었어요. 조명은 잠시 그 자리에서 머물렀다가 다시 다른 방향으로 이동했어요. 정우는 안도의 숨을 아주 조심스럽게 내쉬었어요. 하지만 그 숨은 곧 사라졌어요. 하천 윗길 쪽에서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거야. 그들은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정우가 도망칠 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수색을 벌이고 있는 듯 했어요. 정우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어요. 그는 강하게 노를 밀었어요. 배가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고 물살은 조금씩 넓어져 바다의 냄새가 코끝에 닿기 시작했어요. 철수의 말대로 바다는 오늘 거칠었어요.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바람은 해안가에 부딪히며 울부짖는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는 사람에게 두 가지 감정을 줘요. 하나는 공포, 다른 하나는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체념. 정우는 바다 입구에 도착했어요. 하천의 작은 물결들은 이제 바다의 큰 파도와 만나 요동치고 있었어요. 목선은 작은 나무 상자 같은 크기였기에 파도에 맞는 순간 뒤집힐 위험이 있었어요. 정우는 긴장하며 노를 잡았어요. 그의 손바닥에는 이미 물집이 잡히고 살갗이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바람이 배의 방향을 틀어놓으려 할 때마다 정우는 이를 악물고 노를 당겼어요. 살아야 해요. 아무리 흔들려도 나아가야 해요.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뒤섞여 사라졌지만 그 마음만큼은 확실했어요. 내가 멈추면 죽는다. 내가 늦으면 죽는다. 내가 저 조명 아래 잡히면 내 인생은 끝이야. 그리고 내 가족도 끝이야. 그는 두려움과 분노와 절박함을 뒤섞은 힘으로 바다로 배를 밀어냈어요. 그러자 곧 바다의 큰 물결이 목선의 바닥을 울렸어요. 철컥쿵 물이 배 옆면을 강하게 때렸어요. 정우는 거의 뒤로 넘어질 뻔했지만 마지막 힘으로 균형을 잡았어요. 배는 점점 멀리 나아갔고 하천의 좁은 물길은 이제 뒤쪽으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정우의 귀에 아주 희미한 기계음이 들렸어요. 그 소리는 절대 듣고 싶지 않은 소리였어요. 북한 경비정의 엔진음이었어요. 정우는 뒤를 돌아봤어요. 멀리 어둠 속 물 위에서 희미하게 깜빡이는 빨간 조명. 그들은 바다에서도 수색을 시작한 거야. 정우는 순간 심장이 멎을 듯 했어요.
더 멀리 더 빨리 나가야 해요. 그는 다시 노를 잡고 몸이 부서지는 것처럼 힘을 실었어요. 파도는 여전히 거칠었고 바람은 배를 뒤집으려는 듯 몰아쳤어요. 손은 이미 감각이 둔해지고 몸은 젖어 체온이 빠지고 있었지만 정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뒤에서 경비정의 조명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어요. 그 빛이 그의 배를 스치기 시작하는 순간 그의 목숨은 끝날 거야. 정우는 다급한 숨을 몰아쉬며 노를 들어 올렸어요. 바람과 조류의 흐름을 타서 한 번이라도 멀리 나가기 위해 그는 마지막 힘을 짜냈어요. 목선은 파도 위로 들썩이며 남서쪽 방향으로 밀려나기 시작했어요. 멀리 아주 멀리 어둠 너머의 희미한 불빛. 남측 어선일 가능성이 있는 그 빛이 보였어요. 정우의 눈동자가 약간 흔들렸어요. 저기까지 도달만 하면 살 수 있어. 하지만 동시에 뒤에서 들려오는 경비정의 엔진음은 분명히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정우는 절박하게 노를 잡았어요. 가자, 살아야 한다. 그러나 다음 순간 파도 하나가 크게 들이치며 배가 좌측으로 기울었어요. 정우는 그대로 바다로 떨어질 뻔했지만 몸을 세게 비틀어 배의 가장자리를 붙잡았어요. 물은 이미 그의 몸을 절반 이상 척셨고 찬 기운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살아야 한다는 의지만이 그의 몸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앞에는 점점 더 또렷해지는 작은 불빛이 있었어요. 그 불빛은 그에게 속삭이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살 수 있어. 정우는 다시 노를 들어 파도 속으로 밀어 넣었어요. 그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정우의 팔은 이미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손바닥은 갈라지고 노를 쥔 손가락은 경련을 일으키며 굳어 있었어요. 바닷물은 몇 번이나 그의 얼굴을 세차게 때렸고 눈은 짠물에 타들어가듯 따가웠어요. 그러나 그는 노를 놓지 않았어요. 노는 순간 배는 곧장 파도에 뒤집히거나 뒤에서 쫓아오는 경비정에게 붙잡히게 될 테니까요. 뒤에서는 계속 엔진 소리가 울렸어요. 경비정은 원을 그리며 불빛으로 바다 표면을 훑고 있었어요. 그 불빛이 물 위를 스칠 때마다 정우의 가슴은 천천히 조여왔어요. 그는 배 안에서 몸을 낮췄어요. 파도에 숨어야 했어요. 조금이라도 더 어둠 속에 숨어야 했어요. 그러나 바람은 점점 강해지고 있었어요. 서해는 겨울이면 작은 배를 잔혹하게 집어삼키는 습성이 있어요. 바람, 조류, 파도의 방향이 예고 없이 바뀌고 한번 잘못 걸리면 배는 소리 없이 뒤집혀요. 철수가 왜 빨리 죽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말했는지 이제야 실감할 수 있었어요. 정우는 뒤를 힐끗 봤어요. 경비정의 불빛은 아직 멀었지만 그들의 궤도는 점점 정우가 있는 방향으로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만약 여기서 더 시간을 끌면 그들은 반드시 정우를 발견할 거야. 정우는 부서질 듯이 노를 잡았어요. 그의 팔은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는 남은 모든 정신력을 두 팔로 밀어넣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멀리 남서쪽 끝에서 어둠을 가르는 희미한 빛이 보였어요. 그 빛은 아주 작았지만 파도 너머에서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어요. 저건 남측 어선이야. 그는 순간 눈을 크게 떴어요. 눈가에는 짠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맺혀 있었어요. 정우는 배의 방향을 조금씩 그쪽으로 틀었어요. 하지만 바람이 그의 움직임을 방해했어요. 파도는 배의 앞머리를 끊임없이 돌려놓으며 남쪽으로 가는 길을 막았어요. 정우는 배를 붙잡고 비틀었어요. 한쪽으로 너무 기울면 배는 뒤집힐 거야. 하지만 방향을 틀지 않으면 그는 빛에 도달하지 못할 터였어요. 바람, 파도, 그리고 경비정의 조명 바다의 모든 요소가 정우를 죽이려는 듯 달려들었어요. 정우는 이를 악물고 남은 한쪽 노를 움켜쥐었어요. 살아야 해, 살아야 한다. 여기서 죽을 수는 없어.
그는 여러 번 다짐하며 노를 파도 속으로 꾹꾹 찔러 넣듯 밀었어요. 배는 조금씩 방향을 바꾸고 있었고 멀리 있는 그 작은 불빛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경비정의 조명 또한 정우의 주변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둘 중 어느 쪽이 먼저 닿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정우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자신에게 소리쳤어요. 움직여야 해. 바람이 그의 소리를 삼켜버렸지만 그 두려움은 더 크게 되돌아왔어요. 그때 바다 위로 갑자기 거대한 물결이 올라왔어요. 그 물결은 배의 오른쪽을 강하게 때렸고 정우는 그대로 배에서 튀어나갈 뻔했어요. 악! 그는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순간적으로 배의 가장자리를 붙잡았고 몸 전체가 젖은 상태에서 필사적으로 다시 안으로 끌어당겼어요. 그 순간 경비정의 조명이 바로 뒤편에서 번쩍였어요. 정우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불빛이 물 위를 가르며 바다를 원형으로 훑고 있었어요. 그 불빛이 조금만 더 넓게 퍼졌다면 정우의 배는 그대로 드러났을 거야.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순간 바람이 방향을 크게 틀었어요. 파도가 갑자기 높아지며 정우의 배를 가려버렸어요. 조명은 그 바로 옆 물결만 후든 채 다른 방향으로 지나갔어요. 정우는 숨을 크게 내쉬지도 못하고 조용히 아주 천천히 가쁜 숨을 토했어요. 그리고 다시 노를 잡았어요. 멀리 있는 남측 어선의 조명은 이제 확실히 보였어요. 미약하지만 분명한 불빛. 그 불빛은 정우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었어요. 정우는 거의 정신이 흐릿해진 상태에서 다시 노를 저었어요. 그의 팔은 흔들리고 손은 피로 번져 있지만 그는 몸이 부서지더라도 계속 저어야 했어요. 이때 뒤편에서 경비정의 엔진음이 더욱 거세게 울렸어요. 그들이 수색 방향을 바꾼 거야. 변칙 수색 패턴이었어요. 정우도 익히 알고 있는 전략이었어요. 그들은 사라진 표적이 있을 법한 구역을 조금씩 좁혀 들어오는 방식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지금 바로 정우 쪽으로 진입하고 있었어요. 정우는 숨을 들이키며 마지막 힘으로 노를 틀었어요. 조금만 더. 바다는 여전히 거칠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이제 단 하나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 멀리 있는 작은 조명. 한 사람의 생명을 건질 수도 있는 작은 빛. 그 빛을 향해 정우는 정신이 끊어질 듯한 고통 속에서도 몸을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남측 어선의 조명이 정우의 배를 비추었어요. 그 순간 정우는 노를 놓쳤어요. 그는 거의 배 바닥에 쓰러지듯 엎어졌지만 두 눈은 여전히 조명을 향해 떨리고 있었어요. 남측 어선에서 누군가가 소리쳤어요. 사람이다. 여기에 사람 있어. 다급한 목소리였지만 정우에게는 마치 천국에서 들리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정우는 목을 내밀어 어선 방향을 향해 소리치려 했지만 폭소리는 바람에 휘어져 나갔어요. 도와줘요. 그 말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했어요. 하지만 어선은 그를 이미 발견했고 등불을 흔들며 배를 그쪽으로 접안시키기 시작했어요. 경비정의 불빛은 아직 멀리 있었지만 시간이 많지는 않았어요. 정우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 어선의 그림자가 점점 커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는 배 안에 그대로 쓰러졌어요. 찬 바람과 물소리가 그의 의식을 잡아당겼지만 그는 이제 버티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았어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시오. 들립니까? 정신 좀 차리셔요. 하지만 정우는 대답할 힘이 없었어요. 그저 마지막으로 작게 중얼거렸어요. 살았어. 그리고 그의 의식은 바다의 소리 속으로 천천히 가라앉았어요. 정우가 눈을 떴을 때 그는 따뜻한 방 안에 누워 있었어요. 전기불은 밝게 켜져 있었고 이불은 폭신했고 공기에는 비린 바다 냄새가 아닌 따뜻한 난방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그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기억이 천천히 돌아왔어요.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나는 살아남았구나. 그 말에는 안도와 공포와 눈물이 모두 섞여 있었어요. 그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죽음의 경계에서 한 발 벗어났고 새로운 인생의 첫 장을 연 거라고요. 누군가 그에게 물었어요. 이제 괜찮으세요? 정호는 힘겹지만 분명하게 대답했어요. 예,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고통으로 얼룩진 지난 세월의 흔적들이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조용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속삭였어요. 살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평양 외곽의 작은 판자 아파트에서 시작된 한 남자의 생존, 그리고 겨울의 서해를 건너며 이어진 절박함, 공포, 희망, 그리고 마지막 한 줄기 빛. 그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들이 더 멀리 퍼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어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이야기에 숨을 틔우는 바람이 됩니다. 오늘도 깊이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따뜻한 여운을 담아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올게요.